며느리가 출근 전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집안일 목록이었어요. 빨래, 설거지, 청소기, 화장실 청소, 저녁 식사 준비, 장보기, 욕실 타일 닦기까지 빼곡했어요. 제 집에서요. 제가 30년 넘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모아서 산 제 집에서 받아든 종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오늘 캐리어를 끌고 빈손으로 그 집을 나갔어요. 골목 끝에서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싸운 적도 한 번 없었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 넘치는 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순옥 예순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35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아들 준혁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그런데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옆에서 엄마 손을 꼭 쥐고 있었거든요. 그 손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낮엔 마트 계산원으로 서 있고 밤엔 준혁이 재우고 나서 부동산 책을 펼쳤습니다. 모르는 용어 나오면 밑줄 긋고 다음날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10년을 반복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부동산 세미나 찾아다니고 경매 법원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처음엔 용어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 점점 눈이 트이더라고요. 경매로 작은 빌라 하나 잡고 시세 차익으로 오피스텔 사고 그렇게 하나씩 밟아 올라갔습니다. 부동산을 배운 건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면서 나이 들면 내가 아들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끝까지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15년 넘게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아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샀어요. 또 모아서 수원 외곽에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그 건물 첫 임대료가 통장에 들어온 날 손이 떨렸어요. 기뻐서 떨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자는 걸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이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간 의지하게 될까봐 스스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모은 게 상가 건물 2채였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살아온 수원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혼자 키웠는데 짝을 찾았다니 싶었습니다. 한소연이라고 했어요. 32, 대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부터 달콤했어요.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신다고 손도 참 곱다고 했어요. 밥상에서도 설거지할 때도 항상 제 옆에 붙어서 웃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장도 같이 보러 가겠다고 하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자리에 앉히고 나서야 자기가 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딸이 생긴 것 같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소연이가 준혁이 옆에 나란히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게요.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처음엔 손을 저었어요. 신혼인데 방해될까 봐서요. 그랬더니 소연이가 며칠 동안 계속 말을 꺼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는 건 마음이 불편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준혁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여. 우리랑 살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두 사람이 짐을 들고 들어온 날 소연이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부엌, 거실, 안방, 작은 방, 베란다까지 천천히 다 훑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어요. 소연이가 같이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장도 같이 봤습니다. 어머니 요리 같이 배우고 싶어요. 손맛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이가 퇴근하고 오면 인사 없이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저녁 밥을 제가 차리면 먹고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소연이가 많이 불편해해. 우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들 부부 사이를 내가 망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참기로 한 이유였어요. 아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아들 부부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생각이 저를 오래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소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앞에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것들 좀 부탁드려요.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빨래, 설거지, 청소기, 화장실 청소, 저녁 식사 준비, 장보기.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오늘 할 일 목록을 받아든 거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받아들었어요. 그날부터 매일이었어요. 아침마다 종이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 오니까 케이크 사다 놓으라는 것도 있었고 드라이클리닝 맡겨달라는 것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소연이 친정 부모님 드릴 선물 포장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며느리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 부부 잘 살라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가 직장 동료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저녁 대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나가서 장을 봤어요. 동태찌개, 잡채, 불고기, 나물 4가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 저는 부엌 구석에 있었어요. 소연이가 동료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연이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도 비슷했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셔서 나 진짜 편해. 요리도 잘하시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시고. 어머, 좋겠다.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야겠네.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소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잘 모시고 있지. 저는 행주를 든 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딱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 잘 살라고 참았는데 이 아이 눈에 나는 그냥 쓸모있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연이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작은 방을 가리키며 저희가 서재로 쓰려고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베란다 쪽 창고 방 쓰시면 되잖아요. 창고 방이요. 제가 30년 살아온 내 집에서 창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그 방은 제가 짐 쌓아두던 곳이었어요. 창도 작고 천장도 낮았고 습한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들고 창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첫날 밤 낮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0먹은 내가 내 집 창고 방에서 자고 있구나 싶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아들 부부 잘 살라고 참아왔는데
아들은 계속 저한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내 편이 아닌 마당에 내가 더 참을 이유가 없다고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부동산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이 모르게 따로 만나서 집 매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가 건물 2채 신탁 처리 방법도 알아봤어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세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사전에 정리해 두려고요. 법무사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매일 목록을 내밀었고 저는 매일 묵묵히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집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한참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30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준혁이 학교 보내면서 혼자 일군 집이었어요. 그래도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건물 신탁도 처리됐어요. 소연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소연이가 저녁 밥상에서 준혁이 옆에 나란히 앉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 집을 좀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서요.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 관리할 테니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된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집 명의를요. 제가 30년 모아서 산 이 집을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넘기라는 겁니다. 준혁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이미 팔았어. 소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도 멈췄어요. 다음 달에 새 주인 들어와. 이사 준비해. 소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창고 방 문을 두드렸어요. 왜 팔았냐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왜 그랬냐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한참 서 있다가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준혁이가 회사에 나간 뒤였습니다. 소연이가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침 준혁이가 지갑을 두고 가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혁이가 들어오는데 안방에서 소연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할망구 재산 진짜 없나 봐. 내가 집안일 다 시키고 방도 창고 쓰게 했는데 실속이 하나도 없잖아. 집 명의도 못 받고 그냥 이혼하고 제대로 된 집안 남자 알아봐야겠다. 남편도 좀 찌질하고. 준혁이가 현관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창고 방문 너머로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소연이가 안방에서 나오다가 준혁이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오빠 오해야. 그게 아니라. 준혁이가 짧게 말했어요. 다 들었어. 이혼하자. 나중에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소연이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매달렸다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혼하겠다던 사람이 왜 그랬냐고 제가 물었더니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집도 팔렸고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혼당하면 빈손인 거잖아요. 자기가 나가려고 할 때랑 쫓겨날 때랑은 다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소연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연이가 보름 만에 짐을 쌌어요. 나가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 장면이에요.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준혁이가 며칠 뒤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 보고 참으라고만 했는데 저는 차 한 잔 타서 준혁이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디서 살려고? 저는 일어서서 외투를 입었습니다. 따라와. 버스를 타고 수원 시내로 들어갔어요. 골목 끝에서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1층 치킨집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이번 달 임대료 이체했어요.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내 건물이야. 준혁이가 말을 못했어요. 또 다른 골목으로 걸어가서 두 번째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 학원 원장님이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준혁이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이게 다 엄마 건데. 언제부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야. 15년 넘게 혼자 모았어. 준혁이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한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해? 말했으면 내가 기댔을 거야. 내가 스스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어.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건물 앞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맞은편에 앉아서 오래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상속 받을 자격 없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아. 이 건물들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내가 스스로 설 때까지 넘겨줄 생각 없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건물 1층에서 치킨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부동산 책 들여다보면서 마트 계산대에서 허리 아프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에요. 누가 알아줘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노후는 내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들 손 안 벌리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소연이가 달콤하게 들어온 날부터 저는 느꼈어요. 집안을 훑어보던 그 눈빛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움직였어요. 요구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혁이를 통해서 소연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연이가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부자라고 소문난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대요. 투자 명목으로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아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친정 부모 돈까지 갖다 줬는데 결국 사기가 터지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제 저는 건물 임대료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임차인 문자 확인하고 관리 일정 잡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집안일 목록 받을 일이 없어요. 창고 방에서 잘 일도 없습니다. 내 집, 내 방,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미리 준비해뒀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들 눈치 보면서 참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가 참으면 아들 부부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요. 아들이 내 편이 아닐 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것은 미리 지켜두세요. 기다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순옥 씨 같은 분이 한 명쯤은 계시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순옥 씨일 수도 있고요. 댓글에 순옥 씨 잘하셨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오늘 버티고 계신 누군가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